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80년대는 그랬어요. 우리가 더 했어요. 기업은 땅 사나고 난리지,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사면 큰일 난다고 난리지. 근데 지난 30년 동안에 집값 땅값이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크게요 건강 리스크 관리 그리고 자녀 리스크 관리가 있는데요. 건강에 관한 문제는 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소비 하지만요 중남미라든지 이태리 이런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처럼 근검 전략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뭐 루이비통 백을 사도 100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작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걸 기준으로 0세에서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의 합계를 GDP로 나눠봤더니요.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세계에서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다. 뭔 돈이냐? 우선 자녀 등록금이죠. 그다음에 결혼 비용입니다. 제가 일본 딸만 하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었냐?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줘 끝냈대요. 사장인데. 근데 우리나라 이거 보이다시피요.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7,200, 딸이 1억 1,400. 장가가면 오지도 않은 애들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드냐?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거든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요. 과외비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서울에서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3커플 인터뷰했는데요. 그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부부가 맞벌이해서 1억을 벌어가지고 애들 둘 과외비로 3,360만 원 쓴대요. 여기다가 책값, 등록금, 가족 먹고 살아야 되고 언제 저축을 합니까? 근데 문제는 60, 70까지 1억씩 벌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랍니다. 50대 초에 퇴직을 하면요. 먼저 받은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거든요. 연봉이 2천만 원이 누지기 어려워요. 근데 그때 애들 대학교 고학년 들어가지, 결혼 비용 들지, 노무 요양비 의료비 들지. 그래서 1억씩 벌던 사람들이 60 넘어서 중산층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요.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취직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일본의 대졸 취업률이 96%인데 우리나라가 68%입니다. 근데 68% 안에는 군대 간 애들, 대학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빼버리면요 50%대로 떨어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취직이 안 돼요. 돈은 처발랐는데. 그러면요 50% 안에 들어가서 취직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닙니다. 경희대학교 신동경 교수라는 분이 발표한 건데요.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 20%대. 이제 3년 되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반복해야 겨우 60까지 되는 세상이에요. 제가 있는 업계 실제로 그래요. 시험자를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고성장기에는요. 신기초형이 많기 때문에 돈 들여 과외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되거든요. 저성장기에는 신기초형이 별로 없어요. 요즘이요.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저기서 날 뭘 보고 뽑냐? 학벌? 스펙? 아니에요.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또 인간성, 평판, 한마디로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아서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지금 선망하는 직업 변호사가 됐다고 가정합니다. 변호사가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재작년에 저희 업계에서요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50명이 모였어요.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대요. 10,000번째 등록이 2006년에 나왔대요.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 34,000명 시대예요.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요즘요 초등학교에 의대반 생길 정도로 의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정원 들린다고 요즘 난리죠. 두고 보세요. 마찬가지 될 거예요. 이제 안전한 직업이 없습니다. 경상남도 고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10개명. 1번 월급 많이 주게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남들이 몰려가는 데 절대 가지 마라. 요즘 대기업 입사 경쟁률 300대에 그날 치는데요. 그 회사들이 지금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근데 제가 50년 직장생활을 보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을 의식한 거.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로 놓을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의 자립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건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우리 애들에게 제대로 된 자립 교육을 시켜야 애들도 살고 부모도 산다. 자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목욕탕에 가보면 아직도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누가 자기가 치울 건 안 치워서 그러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하면 못 믿어, 딴 사람이 가서 한번 봐야 돼. 그렇게 행위의 자립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두 번째,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미국 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학교로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개모임 모여서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가지고 씹어져 가는지, 또 나는 점심에 이건 뭐다 잔치 올리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르트르가 그랬다고.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우리나라 보고 한 말이거든요.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 자립이라면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니고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절약이거든요.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이라고 그랬죠.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걸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59만 4천 달러, 7억 가까워요. 근데 놀란 게요, 프랑스 57만 2천 달러, 일본이 50만 달러.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요. 이 두 나라보다 우리가 부자랍니다.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그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8%, 금융자산이 25%. 미국은요, 반대로 금융자산이 34%, 부동산이 66%예요. 우리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산이 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 오르면 상관없겠죠. 근데 혹시라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내 노후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지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에요. 근데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약 4분의 3입니다.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평균 일본 땅값에 우리나라 땅값이 3배라는 뜻이에요. 제가 1980년대 동경에서 근무할 때 일본 버블로 부동산이 난리를 쳤는데요. 그때 무슨 말을 들었냐?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나라 남한 땅 다 판 돈의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남한 땅의 땅값이 일본 땅 땅값의 15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4분의 3, 비슷한 수준 됐다는 거죠. 그 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땅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땅값이 비쌀 때 일본도 부동산 비중이 60%였어요. 그게 30% 정도로 떨어졌다가 지금 늘어나는데 37%. 이렇게 된 이유를 제가 조사해봤더니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유에 뭐냐? 첫째,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일본 전국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올라가지고요.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 옆으로 기다가 요즘 약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들겠죠. 두 번째는요, 다 서로 관계가 있는 건데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이거 골치 아프잖아? 에이, 그냥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나중에 다른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 몇 년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눈 감고 집 샀죠. 그런데 1980년대 일본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요, 이동을 전제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80년대는 그랬어요. 우리보다 더 했어요. 기업은 땅 산다고 난리지,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사면 큰일 난다고 난리지. 근데 지난 30년 동안에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요, 인구 대비로 볼 때 베이비붐의 기간 또는 출산율, 우리가 일본에요 거의 2배쯤 돼요. 끝나면 쇼크가 훨씬 더 우리가 클 거예요. 네 번째는요,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요, 관내 빈집이 많다 그러면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가 살면 공짜로 살고 다른 거 후원해주겠다. 근데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1등, 2등이래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91%. 지금 시골에 가봐도 도시로 나온 많은 청년들 없거든요. 다 노인들이고. 도시화도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내 집 말고 집이나 가게를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자산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60%, 70%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 비율을 말씀드리면요, 대부분 분들이 얼굴 표정이 나타나거든요. 저 친구 증권회사 정보야지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다 이런 표정이에요. 아닙니다. 떨어지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일본도요, 20년 넘게 장기 하락을 했는데 처음에 몇 년 동안에는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계속 떨어지는 건지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또 저는 함부로요, 단기로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다만요, 앞으로 나는 노후에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살 건가, 이거는 지금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몇 년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처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요,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4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걸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들을 백세인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의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작년에 보니까 8,000명 정도 계신데요. 그 백세인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사가려고 그래요. 그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근데 요즘 큰 집이 골치 아프잖아요. 왜냐?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요. 그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다 많았으니까. 근데 이게 2021년에는 62%로 늘었습니다. 일본도 오래전에 60%를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한호조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1990년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데 연 3만 명 정도가 고독사를 한대요. 우리나라 처음 고독사 발표가 2010년인데 그해 500명. 2021년에는요, 고독사 수가 3,37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얼마 전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분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에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볼일 없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이 돼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술로만 대하고 있어요. 아까 제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이 안 팔린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희 집 30년 넘은 낡은 아파트니까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죽어도 재건축 못한대. 왜? 300세대가 살고 있는데 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돈을 마련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강남에서 돈 받으면서 재건축하던 것만 모아가지고 허락만 나면 다 공짜로 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저 여의도에 살고 있는데 지금 걱정이 뭐냐? 재건축 시작되면 4, 5년 동안 나가서 세살해야 되잖아요. 전세 자금이 없어요, 우선. 그 다음에 분담금을 얼마씩 낼 가능성이 크대요. 그 돈은 또 어떻게 할 거고? 21%만 반대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 집 그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몰라. 나 죽은 뒤에 뭐 나라에서 때려 부시든지 말든지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아파트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닌데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의 10층 이상 아파트의 비율은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아파트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비율은요 3년 전에 63%예요.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요 10년 후 20년은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18병에서 20병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집 팔아서 주식사라는 얘기구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원칙만은 지키십시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 주택빈곤은 안 된다. 그리고 과도한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는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된다. 결국 제 말씀은 뭐냐?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를 50대 할 일 하나로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